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로도 핵무기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게 KMPR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최강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량 보복이라 해도 핵무기만큼 상징성이나 실제로 그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억지 효과가 있는지는 김정은이 느끼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북한 미사일이 800km 발사를 성공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남한 전역이 타격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한 게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800km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북한 미사일이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800km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한 3개짜리 3개, 4개를 지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스커드만 돼도 이제 우리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스커드도 이제 BC가 있고 ER이라 해서 이제 사거리 연장인 게 있는데 사거리 연장 정도는 제주도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거 노동만 돼도 어렵고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사거리에 따라 X축이 사거리인 그림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800km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합참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출을 하려고 미사일 안정성을 위해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참이 봐도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위협이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미사일 이번에 왜 쏘았을까 이렇게 하기도 좀 뭐 사건도 없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800km는 단거리거든요. 물론 이제 분류하기에 따라서 500km 미만을 단거리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단거리 미사일이나 뭐 이런 분류가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여튼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수출할 때는 500km 넘어가는 걸 중거리 미사일이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하면은 500km, 1,500km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뭐 3,500km 가기도 하고 이런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 되면은 궤도가 엄청 특별하거나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형상이 특별하지 않으면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형상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멀버라에서 그 이제 재진입하는 비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주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800km는 우리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런 남한 타격 경고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상 있는 사실 일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실제 위협으로 생각하고 늘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일까요? 예, 당연히 현실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가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사일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 미사일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물론 뭐 ICBM이나 SLBM 위협이 되냐 그러지만은 우리한테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사일은 실존적 위협이죠. 주일 미군 기지를 때리거나 오키나와를 때리거나 괌을 때리거나 하와이를 때리거나 미 본토를 때리게 되면은 그런 ICBM이나 SLBM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구산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존적인 위협이에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방어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어느 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최후의 1인까지 싸워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이긴다. 바둑처럼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 북한은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 쉬운 상태고 자기네들 정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권 유지에 위험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정권 유지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어차피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뭐 최후의 1인까지 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 뭐
그 전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하는 순간에 일단 보험료 오르고 우리 있는 모든 뭐 지금 투자하시는 모든 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이제 돈이 많지 않든 외국으로 옮겨야 되고 자산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가 동공화되죠. 경제가 또 무너지고 뭘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 투자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너를 어쨌든 우리가 제압하겠다 이렇게 해 억지가 되지 않습니까? 너가 정권 유지가 목표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국물도 없다. 너가 이제 죽는다 생각해라. 이렇게 돼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국방 목표도 우리 국가 목표라는 게 뭐 국가 목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과 통일이지 않습니까? 뭐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최근에 와서 스탠스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북한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럼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평화 통일을 한다면은 평화 통일을 뒷받침한다. 이 말은 뭔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통일된 걸 막는 거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방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위협은 분명히 되고요. 우리의 국방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이제 미사일이 위협이 됩니다. 그 언론에서 보니까 김정은을 즉시 제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군이 실제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킬체인이나 참수 작전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능력을 구비해 왔죠. 그 능력이 갖추어졌는지는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우리한테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삼축 체계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즉시 제거 가능한 전력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갖추었는지 갖추어질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이제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한미 연합작전 능력이 좀 강화되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작전 계획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2024년 말, 작년 말에 이제 JB의 브론슨 연합사령관에 부임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해놓았던 작전 계획을 자기가 서명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작계는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일단 바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훈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이제 자유의 방패 같은 한미연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부대가 기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도하지 않으면 무슨 난리 난 걸로 생각하는 같은 통상적인 작전을 하는 거죠. 작전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는 이유는 전쟁 개념이 변화되면은 작전은 또 바꿔야 되고 신무기가 등장하거나 전장이 발전하거나 하면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드래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한 다음에 한미연합사에서 쭉 그치면서 1, 2년에 걸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쭉 보완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토의도 하고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확정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에 있는 요원들이 한국에서 작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숙지하는 겁니다. 환경도 알게 되고 지금 능력도 알게 되고 상대 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이 복무 기간이 짧으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군들이 이제 특히 이제 보직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이제 작전에 들어오면 그걸 하면서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전 계획은 기획 목적, 전쟁이 나면 작전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 계획대로 해서 북한이 남측 공격하는 양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능력을 구비하자 그래가지고 무기를 사기도 하고 하거든요.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 기획의 기초가 작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 자체는 엄청나게 뭐 확정적이거나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군을 유지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발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작전 계획에도 뭐 북한의 WMD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정도가 대략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WMD 대응하고 있는 기존의 삼축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전력이 보완되고 이런 거에 맞추어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구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좀 앞당기거나 장소를 앞당기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고 뭐 그 정도 좀 변화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 10년 전에 5027 작게 5027이라는 건 이미 폐기됐고 5015로 바뀌었습니다. 5015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아시려면 5027은 북한이 쳐내려오면은 우리가 먼저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공세 종말 지점이라 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방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15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동시에 뭐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도 동시에 공격한다는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공세 종말 지점의 어떤 기준선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북한이 조금 더 전쟁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더 공세를 해올 수 있던 시점에서도 우리가 미리 가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이 된 건 미리 제거하겠다. 약간 공세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존 작전이나 기본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게 맞추어서 약간 우리가 현대 그의 발전에 맞춰서 좀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작게는 아마 러우전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나 군사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북한 핵은 1980년대부터 이제 개발했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체제 유지고요. 백도 혈통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은 북한식으로 이제 통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30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뭐 협상 칩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핵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로 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30여 년간 독자적인 노력보다 외세에 의존해서 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북한 핵을 하기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뭐 93, 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을 폭격한다 이런 거 있을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 이런 게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제네바 회담회가 경수로를 지원하고 하는 거나 그 이후에 육자회담을 하는 거나 햇볕 정책이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계획보다는 북한의 선의에 좀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은 이미 2009년도에 사실상 끝난 상태고요. 육자회담을 믿었던 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실패입니다. 뭐 그거를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실패죠. 그러니까 육자회담 누구도 지금 그 육자가 관여하지 않고 있죠. 북한은 그 이후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해서 외교적 단절을 시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또 북미 회담 등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때도 북한의 선의에 좀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러 조약 등도 있어가지고 지금 유엔 제재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사실 미국에 벌리는 러우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대러 제재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포탄을 지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팔은 거지만 미국은 이제 자기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푸틴이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북한한테
이제 위협을 제공할 거다. 아직까지 그게 큰 건 안 되지만 어쨌든 북러 간에 지금 조약을 맺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 참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이에 제재했던 북한 노동자 이런 거 뭐 다 수입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을 막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도 사실상 사문화된 거죠.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걸 사문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대응책들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교력이 살아있으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북핵 문제를 느그미고 있다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우리는 북한에 인질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핵 억제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포디 작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삼축 체계라고 그러고 대응하지만은 이거를 김정은의 인지를 움직일 만큼 억지에 충분한지는 확실히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북한의 목적에 대한 우리 정책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오버홀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남을 손에 남겨놓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가 북한의 핵 위협을 좀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현재까지 역사로 보면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무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ICBM이나 SLBM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해구산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러우전 일어나면서도 나중에 핵전쟁이 가게 됐을 경우에 그냥 미국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나토를 통해서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그게 만약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엄청 성능이 좋아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빠질 겁니다. 아니,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문제인데, 이제 미국이 자기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보장되지만, 미국의 능력이 약해지면 이 보장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극초음속 무기로 이제 러시아는 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구산이 약간 약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북한은 ICBM이나 SLBM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해구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척된지는 정보 사항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큰 잠수함도 짓고 ICBM 뭐 우주 개발한다면서 그걸 발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로도 핵무기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게 KMPR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생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최강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대량 보복이라 해도 핵무기만큼 상징성이나 실제로 그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억지 효과가 있는지는 김정은이 느끼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러우전을 일으키고 우리를 간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제재 동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우리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때까지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전념해온 상태인데, 결국은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을 갖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북핵의 견제 자체가 고삐가 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은 사실상 의미가 더 상실되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은 인질로 잡힌 상태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외교적인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얽매여 있는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핑계를 댈 거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미국에서 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나 우리가 다 북한의 핵에 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자 회담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지금 약간
갈갈 찢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외교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좀 계세요. 김정은 정권이 좀 급변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 보시는 분들은 내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내부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코멘트할 수는 없고요. 그래 외부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 북한이 그 권한의 행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거의 지금 제일 탄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평양의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그 대체로 좀 풍성해 보이거든요. 내부 정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의 과제는 뭔가 북한 정권이 뭐 어떤 취약한 상태잖아요. 단일 가문이 이렇게 세습해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북한 내부에 반발도 많을 거고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압제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북한 정권이 급변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응이 일단은 제한됩니다. 왜 제한되는 거니까 북한은 우리 헌법상은 우리 영토지만은 우리가 뭐 이북 오도청도 있고 뭐 지금 다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국제법상으로 북한과 우리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독립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그 말씀하신 대로 급변 사태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그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따라서 우리 대비 계획을 수립해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력 충돌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 제3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고 외교적 행동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 놨다가 그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신속하게 안정하고 내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일단 도와야 되는 건 우리가 맞아요. 북한이 불안하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뭐 군부들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느 군부에서 한국한테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렵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외부에는 대부분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는 북한이 안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 관계 개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정이거든요. 그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러우전 관련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알고 계시던 것과 정반대 주장을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러우전은 대표적인 내러티브 전쟁이고 향후 국제 질서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상황을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이 방송하는 러우전 내용을 보면은 너무 서방 언론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황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은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좀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하지 마시고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 있나 이렇게 하면 탐구적인 자세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이제 지정학을 이제 아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군사력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군사력에 대해서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개인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글을 써놨습니다. 보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